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결혼 2년 차였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는 67세로 정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죠. 남편 민수 씨와 연애할 때는 시어머니를 몇 번밖에 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매주 일요일 시댁 방문은 기본이고 명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시댁분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김치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거지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야 해.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특히 화장실은 하루에 2번은 닦아야지. 남편 민수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와서도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화로라도 말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어땠는지, 뭘 먹었는지 다 말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일상을 모두 알고 싶어 하셨어요. 주말이면 더 바빴습니다. 시댁에 가서 대청소를 하고 시아버지 옷도 정리하고 밑반찬도 만들어 드려야 했거든요.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시댁 일이 우선이지.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첫째 예린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1달 동안 계셨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산후조리라는 게 제가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직접 봐야 해. 그래야 정이 든다. 밤중 수유도 혼자 해야 했고 기저귀 갈기도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를 위해서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감시만 하셨죠. 수진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왜 안 가?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분유 타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 매일이 지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직장 그만둬야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아이가 있는데 무슨 일?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예린이에게 집중해.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 결국 저는 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서러웠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전업주부가 된 저는 24시간 육아와 살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예린이 교육도 신경 써야지.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킨다던데. 매일 오후면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을 체크하셨습니다. 냉장고 정리 상태, 빨래 개는 방법,
심지어 예린이 기저귀 갈아주는 자세까지요. 이래서 요즘 엄마들은 안 된다니까. 한 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린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둘째를 가졌습니다. 사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어요. 아직 예린이도 어린데 벌써 둘째라니 막막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성별도 정해놓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부담이 더 컸습니다. 둘째 임신은 첫째 때와 달리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하루 종일 토하고 몸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첫째 때는 괜찮았잖아. 왜 이번엔 이렇게 힘들어해? 오히려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며 더 많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예린이 돌봄에 집안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예린이가 울고 있어. 빨리 나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피했어요. 주말에도 골프를 가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일이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일이야. 임신은 병이 아니잖아. 옛날 여자들은 일하면서도 애를 낳았어. 임신 7개월 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도 시댁에서 잘못 생각할까봐 선뜻 도와주시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둘째 준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였죠. 출산 직후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출산 후 제 몸과 마음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첫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밤잠을 거의 못 자고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특히 준호는 밤에 자주 깼어요. 새벽 2시, 4시, 6시, 거의 2시간마다 깨서 울었죠. 그때마다 일어나서 수유를 해야 했는데 예린이까지 깨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동생이 생긴 후 더 많은 관심을 원했고 준호는 신생아라 계속 안고 있어야 했죠. 집안일은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애 둘 키우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 나는 애를 셋이나 키웠는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옛날 여자들은 애 5, 6 낳아도 잘 키웠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던데 너만 유독 힘들어하네. 회사 동료 아내는 애 셋 키우면서도 일까지 한다던데 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도움 받을 수 있잖아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간섭만 늘어날 뿐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서 기름져 있었고 옷도 우유나 이유식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저에게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정말 극심했습니다. 아이들 옷 정리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정리,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것에 기준이 있었어요. 예린이 옷은 색깔별로 정리해야 하고 준호 기저귀는 크기별로 정렬해 놔야 해. 냉장고 안반찬통들은 제조일 순서대로 배치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도 붙여놔야지. 화장실 청소는 변기, 세면대, 바닥 순서로 해야 하고 수건은 매일 갈아야 해. 하나하나가 너무 세세하고 까다로웠어요.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지적받았죠. 우리 집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된다니까. 제일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괜찮다고 했던 것이 내일은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어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다르잖아. 융통성 없게 왜 그래?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도와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하라고 압박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너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인데 왜 고마워하지 않냐? 저는 매일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뭘 잘못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떤 날은 준호가 기저귀를 갈자마자 또 싸서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몇 번 알려줬는데 왜 안 들어? 그날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신생아가 기저귀를 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결혼 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은근히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면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두고 놀러 다니면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잖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시간을 소중히 해야지. 친구들보다는 우리 가족이 우선이잖아. 어머니가 오시는데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계속 취소하게 되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죄송해, 아이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시댁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점점 친구들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약속을 취소하니까 수진이는 바쁘니까 다음에라며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배려가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근황을 SNS로만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들 승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친구 은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너무 안 되더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친구들마저 잃으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만 있으니 우울증이 더 심해졌죠. 어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저는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 정도였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죠. 그런데 두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어요. 아이들을 돌보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띵해져서 주저앉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젊은 게 뭐가 아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도 젊을 때 애 키우면서 아팠지만 참고 살았어. 남편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더 막막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 어머니도 바쁘시고. 진짜 아프면 응급실 가면 되잖아. 두통 정도로 병원까지 갈 필요 있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애들 봐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려고 하네.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육아와 살림을 계속해야 했어요. 두통약을 몰래 먹으면서 버텼죠. 그런데 약도 점점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했어요. 준호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소파에 걸터 앉아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그제서야 조금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럼 병원 가도 돼. 하지만 진료 시간 짧게 하고 빨리 돌아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별것 아니네라며 안도하셨죠. 큰 병은 아니니까 다행이야. 이제 정신 차리고 살림 잘해야지. 전업주부가 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육아용품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세요. 거기에 생활용품까지 더하면 항상 모자랐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부족해요. 뭘 그렇게 많이 써? 다른 집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산다던데.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괜히 비싼 거 사지 말고. 시어머니도 저를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돈 관리까지 하면 안 되지.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야. 옛날에는 여자가 돈을 만지지도 않았어. 아이들 용품이나 제 개인적인 필요용품을 사려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예린이 옷을 하나 사고 싶은데요. 집에 옷이 많잖아. 꼭 새로 사야 해? 저도 옷이 필요한데. 집에서만 있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 제가 예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잠깐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죠. 가장 서러웠던 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제 돈이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아버지. 용돈을 못 드려서. 괜찮다, 수진아.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 전에는 제 돈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경제적 자유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시댁에서 잘못 생각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벌어온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남편의 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숨부터 나왔죠. 아이들을 보면서도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인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예린이가 엄마 왜 항상 슬퍼 보여?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도 제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준호 이유식 너무 짜지 않아? 예린이 영어 교육은 언제부터 시킬 거야? 집안 정리 좀 제대로 해.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게.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했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하루에 10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를 위해 해주시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떤 부분이 저를 위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5년 전의 제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지쳐 있고 웃음도 잃었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친구들 SNS를 보면서 더 우울해졌어요.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이들 앞에서도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예린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남편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왜 그걸 모르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고마워한다던데.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간섭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종속,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친정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심리적 학대에 가까워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도 하나의 인격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겠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다. 호르몬 때문이다라며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도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대화에 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줄여주세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세요. 아이들 돌봄을 좀 더 분담해 주세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 많으시고 남편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언제든지 집으로 오라고 하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현재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말이에요. 경제적 독립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싶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려고 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